우리는 너무 많은 벽을 쌓고 또 정작 필요한 다리는 만들지 않는다. 아이작 뉴턴의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 금융은요, 이 지정학적인 갈등과 낡은 시스템이라는 이런 거대한 벽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고립된 벽을 허물었고요. 이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 브릿지를 놓는 기술의 편이었습니다. 이 투기라는 오해를 거두고 한번 보세요. XRP, 리플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다가오는 2035년 이 파편화된 세계 경제를 한 개로 이을 수 있는 가장 거대하면서도 중립적인 다리가 되어줄 겁니다. 2035년 금융수택의 핵심적인 질문은요, XRP가 단순한 투기 자산인지 아니면 새로운 금융 인프라인지, 이 글로벌 유동성 네트워크는 전통 금융 시스템의 한계랑 지정학적인 경쟁들 때문에 새로운 해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XRP가 이런 상황에서 브릿지 자산으로 부상을 하면서 이 자산 이전과 중립적인 유동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 오랜 기간 동안 미국 달러가 국제 결제를 좌우했지만요, 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각 국가 나라에서는 자율적인 디지털 화폐 발행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리플 XRP가 민간 주도 대안으로 부상을 하면서 이 국가 간의 자산 이동을 효율화하는 이런 수단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국제 송금 시스템은 여전히 복잡한 통화 교환과 이런 다중 중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 역사를 봤을 때요, 이 은행 간의 상호 신뢰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었고, 이런 것들로 인한 비용들, 지연이 상당히 발생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중앙은행들과 금융기관들은요, 이런 구조적인 한계를 인식하면서 여기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XRP는 브릿지 통화로 설계돼가지고 여기 다양한 화폐 간의 빠른 교환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송금이 아니라 이 고부가가치 자산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맥락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거. 이 기업들과 금융산업은요, 리플 XRP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일부 글로벌은행은 XRP를 활용한 유동성 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금융규제당국은 디지털 자산 규율을 정비하면서 XRP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 측면에서 봤을 때 기존 송금 네트워크랑 비교해서 효율성과 속도 면에서 XRP 기반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고요. 이에 따른 향후에는 다양한 디지털 화폐랑 연계를 하거나 이 규제 정합성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서 남아 있습니다. 이 시장 심리랑 이해관계 관점에서 XRP를 봤을 때 이 중앙은행들은 금융 주권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기업들은 낮은 비용과 빠른 거래를 선호하고 있고요. 이 둘 사이의 XRP는 중립적인 기술 솔루션으로 인식이 됩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지정학적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XRP를 활용하고 있고요. 투자자들은 리스크 대비해가지고 잠재적인 효용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XRP의 역할은 단순한 가격 변동성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과거의 비슷한 금융혁신 사례를 살펴보면요, 이 1990년대 스위프트 네트워크 도입, 그리고 2020년대 디지털 통화 프로젝트가 떠오릅니다. 그때도 새로운 결제 수단 도입에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혔었고, 이 통합 성공 여부가 금융협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XRP가 이런 과거 사례랑 다르게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빠른 정산을 제공을 하면서 지정학적인 중립성까지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자산군과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은 자산에 대한 보유적인 성격이 강했었지만요, XRP는 유동성 매개체 역할에 특화되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시스템의 작동 과정은 크게 4단계 정도로 분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참여자는 자산을 XRP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분산 원장을 통해서 거래 데이터가 공유될 겁니다. 이 수수자는요, XRP를 목적 화폐로 재환전합니다. 그리고 중앙은행과 규제기관이 모니터링하면서 이 시스템을 안정화합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송금 과정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제 규제랑 네트워크 통합이라는 이런 복합적인 단계가 함께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각 국가에서 디지털 주권을 강조하면서 블록체인 금융이 분열이 될 겁니다. 이런 경우에 XRP는 사용처를 잃어버리고 투기성만 남을 위험이 있는데요. 예상 시점은 2030년대 초입니다. 이 기존 시나리오에서는 일부 지역과 기관이 XRP를 채택하겠지만 전통화폐도 병행이 사용이 됩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에서는 이 국제 합의하에 XRP 기반 네트워크가 확산돼가지고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서 자리를 잡습니다. 이때 글로벌 금융은 지정학적인 중립성과 효율성을 얻게 될 거고, 예상 시점은 2035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결국에 리플 XRP는요, 이 단순한 투기에서 벗어나서 유동성 브릿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거예요. 그 결과로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이 자산 이전이 빠르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XRP가 2035년 이 금융 스택에서 새로운 형태의 인프라로 평가받게 될 거라는 거. 그렇다면 다가오는 2035년 과연 XRP 가격은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생각하는 자유로운 가격들 댓글로 남겨주시면서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에서 적벽대전의 승패를 갈랐던 건 제갈량이 불러온 동남풍이었죠. 주유가 아무리 완벽한 화공 전략을 짰다라고 하더라도 이 바람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조조의 대군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 지금 리플 XRP는요, 기술과 법적인 명확성이라는 아주 강력한 배를 띄워놓고 결정적인 바람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죠. 이 트럼프 행정부랑 차기 연준 후보들이 예고하고 있는 대규모 유동성 공급, 바로 그게 동남풍입니다. 거센 돈의 바람이 불어오는 순간 이 준비된 리플 XRP는
단순한 코인을 넘어섰어요. 거대한 불길처럼 이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미국 경제의 중심지 워싱턴 DC에서는요, 지금 역사적인 전례 없는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걸고 있는 마가노믹스랑 트럼프 대통령이 내걸고 있는 마가노믹스 경기 부양책이랑요, 이 통화정책의 독립을 지키고자 하는 미국 연준의 기조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강력한 두 주체 간의 갈등은 금융시장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런 대립의 본질과 향후 파급 효과를 구조적인 정책적 관점에서 분석 도움 드릴 예정이고, 이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글로벌 유동성 변화는 암호화폐 가격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죠. 과거의 저금리 기조 하에서 비트코인과 XRP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했었고, 팬데믹 코로나 시기에 대규모 M2 공급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거대한 상승 모멘텀을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랑 통화 완화를 시사하게 된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2026년부터는요, 이 막대한 유동성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달러가 시장에 대량으로 공급된다. 그렇다면 금, 비트코인, 리플, XRP 같은 이런 자산 가격이 동시에 강력한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XRP가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서 거시경제 지표의 움직임과 연동되는 주요 자산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 리플의 기술들이 전원의 핵심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플의 ODL 기술은요, 이 송금인 측에서 사전에 자금을 예치하지 않더라도 즉시 국경 간의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약달러 정책이 미국 수출을 촉진하면서 이 전 세계 무역 규모가 확대됐을 때 국제 결제 수요가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XRP 기반의 ODL 거래도 증가하겠죠. 게다가 저금리 기조 속에서 이 기업들은 자금 회전 속도를 높이는 데 상당히 주력을 할 거예요. 이때 ODL의 3에서 5초 정도 송금 속도가 전통적인 방식을 크게 앞서는 장점이 될 겁니다. 아울러 가지고 리플이 준비 중에 있는 스테이블코인 RLUSD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기관 측에서 RLUSD를 사용하면은 XRP 결제 흐름 진입 장벽이 낮아지게 될 겁니다. 특히 미국 연준위원 크리스토퍼 윌러 측에서 추진해왔던 민간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비까지도 완료된다. 그렇다면 RLUSD는 사실상 연준 승인 결제 수단 수준의 지위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 그렇게 되면 리플의 RLUSD를 통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겁니다. 최근에 미국 노동시장은 겉보기에 견고해 보였었지만요, 이 내부적으로 균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과 9월달 FOMC 회의에서는 이 그동안 매파로 알려져 있는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이사랑 미셸 보우만 연준이사가 금리 인하까지도 촉구했어요. 이 두 사람이 동시에 반대표를 낸 것 자체가 연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관세로 올랐었던 물가를 제외하면 인플레이션이 이미 목표치 부근에 도달했다라면서 이게 금리 동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강조를 남겼습니다. 공식적인 물가 지표가 아직까지 하락세는 맞겠지만 이 실업률이 4%대 중반대로 올라가고 노동시장의 미세한 균열이 심화되면서 미국 연준 내부에서 긴박감이 고조가 되고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은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경기 둔화 징후를 지나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거고, 이렇게 연준 내부 의견 분열 자체가 현재 경제 전망의 불투명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틈을 트럼프 행정부랑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의 임기가 2026년까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들의 생각을 미리 시장에 흘리는 이른바 그림자 연준 의장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이런 정보를 통해 가지고 마치 다음 의장 후보의 발언들이 연준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런 전략의 목적은요, 이 시장의 관심을 현재 연준 기조보다는 차기 연준 의장 후보 메시지에 집중시켜가지고 이 통화정책이 미리 완화되는 이런 방향성으로서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2025년 중반부터 헤셋과 리더 등의 차기 의장급 인사들은요, 금리 인하를 시사했었고, 이 채권금리는 일제히 하락을 했었습니다. 일종의 선제적인 구두 개입 역할을 한 셈이겠죠. 이렇게 그림자 의장 전략들이 현재 미국 연준의 향후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케빈 헤셋 NEC 위원장입니다. 이 트럼프식 경제 정책의 핵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헤셋 같은 경우는 이 미국 연준을 오즈의 마법사처럼 모호한 커튼 뒤에서 통화 정책을 운영한다라면서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즉 미국 연준이 이 불투명한 합법으로서 시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라는 건데요. 헤셋의 해법은 여기서 분명합니다. 이 연준의 금리 결정 과정을 수학적인 공식과 데이터 공개를 통해서 투명하게 운영하라는 건데요. 연준 독립성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이 신비주의를 벗기면은 다시 한번 시장 변동성은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 그만큼 연준이 정치에 종속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헤셋의 경제 철학은 공급주의입니다. 이 낮은 세금과 규제 완화를
본격적인 성장의 원동력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과거 저서에서는 다우 36,000에서 이 주식시장이 금리 변화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주장한 것들이 같은 맥락입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보다 성장이 우선이다라고 강조를 남기면서 이 대규모 금리 인하랑 양적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헤셋이 의장으로 임명이 된다라거나 이 실질적인 권한까지도 행사하게 된다면 이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경기 부양 신호로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이런 경우에 트럼프 행정부의 약달러 기조는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겠죠. 이 약달러 같은 경우는 금과 비트코인, XRP 같은 이런 자산 가격을 자극하는 강력한 요인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헤셋 체제가 현실화된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낮아지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막대한 유동성 공급이 예고된다는 점이 시장에 훨씬 더 각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유력 후보인 릭 리더 블랙록 글로벌 채권 CIO는요.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접근을 선호합니다. 릭 리더 같은 경우는 2025년 내내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응에 소극적이었다면서 50bp 이상의 파격적인 대규모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리더 측에서는 현재 금리가 경제 체력에 비해서 훨씬 더 지나치게 높다라고 보고 있고,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비커까지도 필요하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다만 헤셋과는 다르게 리더는요, 이 데이터를 중요시하면서 금융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정책들을 유연하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즉 현재 비둘기적인 성향이지만 이 상황에 따라서 조절 가능한 타입입니다. 그리고 리더의 또 다른 특징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인데요. 월가 대표 채권 전문가인 리더는 이 비트코인을 내구성 있는 자산으로 평가하면서 금을 대체할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본격 인정을 했습니다. 리플 XRP에 대해서도 오래전부터 관심을 보여왔었고, 실제로 블랙록 내부에서는 XRP 현물 ETF를 검토 중이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만약에 리더가 연준이나 재무부 수장으로 임명이 된다? 그렇다면 이런 움직임들은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이 블랙록이 XRP ETF를 신청할 경우에 기관 투자자가 자금이 되고 유입되면서 XRP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헤셋의 꿈이 경기 부양이라면은 이 리더의 꿈은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 시스템으로 끌어들이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제 세 가지 주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일명 헤셋 푸트랑 유동성 슈퍼 사이클인데요. 이런 경우에 케빈 헤셋이 실제 의장으로 지명이 되거나 미국 연준 내부 실질적인 권력자가 되는 그림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수의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연준이 조기 금리 인하랑 양적 완화를 시사하고, 여기서 시장은 이런 것들을 미리 선반영하겠죠. 달러 가치는 급락할 거고 수익률 곡선은 가파른 우상향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시나리오에서 가장 큰 수혜주는 리플 XRP겠죠. 이 풍부한 유동성과 약달러라는 동시 효과로 인해 가지고 해외 송금 수요랑 암호화폐 ETF 자금이 몰려들면은 XRP는 역대 최고가를 넘어설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은 헤셋 지명 발표라거나 이 M2 증가율 반등 같은 여러 가지 신호를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 시나리오는 리더의 실용 중이랑 제도권 통합이에요. 이런 경우에 릭 리더가 지명이 되는데 헤셋만큼 급진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겠지만요. 이 금융 안정성과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에 무게를 둘 겁니다. 달러는 완만하게 약세를 보일 거고 금리 인하는 시작되지만 급격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에 따른 XRP 가격은 폭등보다는 단계적인 우상향이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블랙록이 공식적으로 XRP ETF를 신청을 한다거나 주요 은행이 XRP 커스터디 서비스를 도입할 때마다 가격들이 상승 모멘텀을 얻게 되겠죠. 이런 시나리오에서 XRP가 실물자산 토크나 RWA라거나 이런 테마의 대장주로 부상할 수도 있다라는 거. 여기서 핵심 관전 포인트는 블랙록의 S1 서류 제출 여부랑 주요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인프라 수용 속도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시나리오는 윌러의 중재랑 규제 명확합니다. 크리스토퍼 윌러 같은 연준 중도파 인사가 부상해가지고 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경우의 수인데요. 이런 경우에 금리보다는 규제 환경 변화가 가격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가 되어줄 거예요. 특히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됐고 RLUSD가 성공적으로 안착을 한다면은 결정적인 모멘텀이 되어줄 겁니다. 대규모 유동성 증가는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요. 이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서 암호화폐를 포함한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가 있겠죠. 거시적으로 봤을 때 향후 금융시장 흐름은 정말 명확해 보입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성장 중심 정책과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들은 이미 가속화되어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 미국 연준 의장이 누구인지랑 관계없이요. 이 시장의 중장기 방향성은 이미 유동성 공급 확대 그리고 암호화폐 규제 완화에 기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거는 단기적인 변동성보다는 이미 예정된 이런 유동성의 거대한 흐름들의 방향성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헤셋이 연준 오즈의 마법사 구상이 현실이 된다면요. 연준은 통화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대신에 자산 가격 부양에 집중을 하겠죠. 또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줄어들겠지만 동시에 모든 자산에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플 XRP는요. 단순한 송금형 암호화폐가 아니라 약달러 시대를 떠받치는 기술 플랫폼이자 기관들이 가장 주목하는 차세대 금융상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거. XRP가 풍부해진 유동성을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2025년 겨울 이후부터 XRP가 진정한 가치의 인터넷으로 도약할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흐름들에 대비하셔서 준비하셔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의 하루에 매몰되지 말고 6개월, 1년, 3년이라는 넓은 시간축을 바라보는 순간 투자 심리가 비로소 안정이 되어 줄 겁니다.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리플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비트코인이 방향성을 못 잡는 것처럼 보일 때일수록 사람 마음은 자꾸 오늘만 바라보게 되죠. 오늘 하락하니까 불안하고 오늘 반등 나오니까 또 기대하게 되고, 그런데 이런 패턴 속에서 계속 휘둘리시면은 절대로 투자 멘탈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시간을 길게 가져가셔라 말씀을 드려요. 이게 단순 멘탈 관리용 조언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을 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2025년 이런 시점에서 1년 전, 3년 전 이 리플과 비트코인 가격을 그대로 눈으로 비교해보면 그 정답이 너무 뻔하게 보이는데요. 그때도 하락하면 끝났다라고 말을 했었고 반등은 기대도 하지 말라고 했었고 불안감은 지금보다 컸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약간 시간이 지나고 다시 보니까 이런 구간들이 전부 저점이었고 또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이 결국 투자는요,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의 싸움인 건데 오늘만 바라보시면 시장은 늘 불안하고요. 10월을 보시면 시장 사이클이 보이기 시작을 할 거고 1년, 3년을 보시면 시장은 결국 우상향의 구조 속에서 움직였다는 게 보이게 되실 겁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 커뮤니티에서도 이 단기 타점도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상향 바라보시면서 단기 저점을 중요시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리플이 상승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할 필요가 없는 이유, 시간이 지나고 다시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차라리 기다렸다가 낮은 가격에 매수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과거에 리플이 4,900원 돌파했다고 해서 또 무리해가지고 그 가격에 고점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할 익절, 단기 저점을 기다리는 원칙 매매랑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요, 오늘의 감정이 아니라 3년 뒤 내가 어떤 그림을 만들고 있을지에 대한 시나리오라는 거, 이 지금 흔들린다라고 하더라도 6개월 뒤 반등장에서 웃을 수 있는 내가 떠오르면요, 멘탈이 다시 정리되고 계획대로 분할 매수, 분할 익절이 가능해지실 겁니다. 이 결국에 멘탈은 하루 가격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미래를 보지 못해서 무너진 거예요. 시장은 언제나 열려 있었고요. 6개월, 1년 뒤 평생 동안 가격은 오늘보다 훨씬 더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시선, 이 결국에 살아남는 것은 오늘의 감정이 아니라 시간을 기회로 만드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은 흐름과 구조를 중심으로 한 큰 그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가격대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은지, 어디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반대로 어디를 이탈하면 위험해지는지, 이런 실존 기준들은 영상에 모두 담기 어렵기 때문에 따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이 자료는 실제 버튼을 누를 때 참고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침이 되어줄 겁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에서는 물과도 같다.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죠. 이 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다투지 않고 방향을 바꿔가지고 바다로 흘러간다라는 거.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규제의 벽이 앞을 막았을 때 리플은요. 미국과 싸우는 대신에 아부다비라는 새로운 물기를 텄습니다. 여기서 대중은 이것을 피난이라고 부르지만요. 현명한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확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 자본은 고인물이 아니라 흐를 수 있는 곳에서 생명력을 얻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거대한 물줄기가 어디로 향하는지 이번 영상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금융질서가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리플의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RLUSD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의 금융서비스 규제당국으로부터 공인 법정화폐 참조 토큰 자격을 부여받았는데요. 이번 승인으로 인해 가지고 FSRA 허가를 받은 기관들은 리플의 RLUSD를 규제된 금융활동 전반에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단순한 허가가 아니라요. 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 전환을 전 세계에다 본격적으로 알리는 상당히 중대한 분수령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2025년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규제에서 미국과 중동의 시각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해였죠. 이 미국은 소비자 보호랑 전통 금융권 보호를 앞세우면서 7월달에 스테이블코인 전반에 대한 연방 감독 체계를 마련을 했습니다. 반면에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 기관 자본 유치랑 금융 허브화 전략을 강화하면서 이 규제 유연성까지도 확대를 했습니다. 여기서 리플의 선택은 이런 흐름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라는 거. 이 미국 시장의 한계는 뚜렷합니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는 발행사가 보유자한테 이자라거나 수익을 제공하는 것들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 고금리 시대의 기관 투자가들이 무이자 자산을 선호하기란 쉽지가 않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 미국 국채 수익률이 5% 정도일 때 1억 달러를 이자가 없는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하면은 연간 500만 달러의 기회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규제 아래에서는 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대출 기능이 없는 이 좁은 은행과 같은 모델로 묶이게 되면서요. 연준의 유동성 지원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제약들 때문에 미국은 이 RLUSD를 단순 결제용 자산 그 이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반대로 아부다비의 규제들은 기관 투자자 친화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 FSRA는요. 준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토큰 보유자한테 배분하는 것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ADGM에서는 이 적격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써 수익 공유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는 거고 이 자본금 요건도 은행처럼 거대하지가 않고요. 일정 금액과 운영비 기준으로서 설정돼가지고 대규모 확장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준비금도 역시 반드시 제3자 수탁기관에 분리보관하도록 규정을 하면서 이 발행사가 파산했을 때 고객 자산을 독립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글로벌 기관이 리플 RLUSD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기반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RLUSD는 이제 은행권의 통합까지도 앞당기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바젤은행 감독위원회 측에서는요. 이 암호자산 중에 안정적인 구조를 가진 스테이블코인을 규제된 자산군으로 분류를 하면서 준비금과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자산과 동일한 낮은 위험 가중치를 적용하게 했는데요. 이게 바로 RLUSD를 보유하는 은행이 국채나 현금과 유사한 수준으로서 자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고 아랍에미리트의 젠뱅크라거나 그리고 FAB 같은 이런 글로벌 은행들 같은 경우는 RLUSD를 채택해도 대차대조표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이미 젠드뱅크 같은 경우는 리플 결제 인프라를 도입을 했고요. 아프리카의 ABSA 은행도 리플 네트워크를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아부다비에서 주요 은행 그리고 핀테크 기업과 협력도 넓혀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디지털은행 젠드뱅크랑 핀테크 기업 마모 같은 경우는 이 리플 결제 스택을 실제 도입한 사례고요. 알마리아뱅크는 현지 금융그룹 룰루랑 협력해가지고 블록체인 해외 송금 서비스를 추진 중에 있고 여기서 룰루는 XRP 기반 솔루션을 초기부터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RLUSD 같은 경우는 이런 금융 인프라 전반에서 법정화폐랑 디지털 자산을 잇는 새로운 기축 자산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 아부다비는 실물자산 토큰화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국부펀드가 보유한 부동산, 원자재 같은 실물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바꾸는 정책들이 진전이 되고 있고 RLUSD는 이런 거래에서 결제통화 후보로서 떠오르고 있다는 거. 이 명확한 규제 우산 아래에서 안정성과 신뢰가 확보된 RLUSD는요. 이 보수적인 기관 자금들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안전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존의 스테이블코인과는 다르게 RLUSD가 규제 명확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대규모 기관 자금이 머무르는 파킹 수단으로서 상당히 적합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RLUSD랑 XRP는 서로를 강화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리플레저의 오토 브리징 기능은 두 토큰 간의 최적 교환 경로를 자동으로 탐색을 하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 원화 토큰을 브라질 헤알 토큰으로 바꿀 때 여기서 네트워크는 KRWT 그리고 XRP로 그리고 BRLT 경로를 자동 설정해가지고 가장 낮은 비용을 실현합니다. RLUSD가 대규모 유동성을 제공하면요. 여기서 RLUSD XRP 풀은 네트워크에서 가장 큰 유동성 풀이 되고 어떤 통화에 대해서 RLUSD로 교환을 하더라도 XRP를 경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 됩니다. 이 결과적으로 RLUSD가 늘어날수록 XRP 거래량과 유동성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리고 2024년에 도입된 리플 레저의 AMM 구조도 XRP 수급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이 AMM의 유동성을 제공하려면은 두 가지 자산을 50대 50 비율로 예치를 해야 되는데요. RLUSD의 시가총액이 100억 달러로 성장을 하고 또 그중에 10% 정도가 AMM에 배치가 된다면은 RLUSD 10억 달러 예치를 위해서 반드시 XRP 10억 달러치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시장에서 XRP를 강제로 대량 흡수하는 효과를 만들어서 희소성까지도 강화하겠죠. 그리고 리플 레저에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소량의 XRP가 수수료로 소각이 됩니다. 이 한 거래장 소각량은 미미해 보이지만요. 기관급의 거래가 하루 종일 폭증하면은 누적 소각량은 무시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 이 RLUSD가 글로벌 송금과 결제에 널리 사용이 될수록 리플 레저의 트랜지션 숫자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게 바로 XRP 공급량을 영구적으로 줄이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만들어서 중장기적인 가치 보존에 기여를 하게 될 거예요. 내가 리플의 기존 ODL 모델도 RLUSD 등장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이 과거에는 송금 시점에 각국 통화를 XRP로 바꾸는 구조였다면요. 이제부터 기관들은 안정적인 RLUSD를 미리 보유하다가 필요할 때만 XRP를 매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요 통화 간의 직접 거래에 대해서 RLUSD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요. 이 변동성 리스크를 제거한 이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네트워크의 활용도를 크게 높이면서 다시 한번 오토 브리징을 통해서 XRP 유동성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에 리플은 3단계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직된 규제를 우회하면서 아부다비라는 유연한 규제 피난처를 확보하면서 이 수익 공유 같은 여러 가지 유리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어요. RLUSD를 국제 규제 체계상에 우량 자산군을 올려가지고 은행들이 부담 없이 채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RLUSD로서 유입된 막대한 기관 자금을 리플 레저의 오토 브리징 그리고 AMM 구조로서 자연스럽게 XRP의 유동성과 희소성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전망도 긍정적이죠. 일본의 SBI 그룹은 2026년 회계연도 내에서 RLUSD를 도입하기로 이미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 미국이 내부 규제 논쟁으로 주춤할 사이에 아부다비랑 리플은 미래 금융의 기반을 빠르게 구축을 했다라는 거. 이 XRP 투자자분들에게 RLUSD는요, 경쟁자가 아니라 생태계 전체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심장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리플은 이제부터 단순한 국경 간 송금 사업자를 넘어가지고 전 세계 가치 이동을 관장하는 이 금융 인프라 네트워크로서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시장의 소음을 제대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에 타이밍을 잡습니다. 이 투자 오래 하신 분들 전부 다 아시는 내용인데도 막상 실전에서 정말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건데요. 우리가 흔히 남들이 가장 질투할 때 팔아라, 남들이 가장 욕할 때 사라 이런 말들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그 남들의 목소리를 어디서 확인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죠. 사실 정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일 보는 제 영상의 댓글이에요. 이 리플에 대한 불만, 짜증, 비관, 망했다, 이제 끝이다, 리또속이다 이런 댓글들 하루 종일 줄줄이 달리는 날이 있습니다. 이런 날은 대부분 공포가 극대화된 시점인 거고 그 공포가 극대화된 구간은 거의 항상 저점 근처였습니다. 반대로 리플 가자, 만원은 기본이다, 이제 시작이다, 역시 리플은 다르다 이런 긍정이 지나치게 과열될 때가 있는데요. 이때는 구조적으로 고점 신호가 될 확률이 놀라울 만큼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투자 심리 지표처럼 활용하는 습관을 가져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이 시장이라는 데이터에 의한 수치도 중요하겠지만 코인 시장 특성상 심리적인 컨트롤도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몇 주일 전에 리플이 2,700원까지 하락했을 때 그때 한번 영상 찾아서 댓글 보세요. 여러 가지 안 좋은 말들이 많았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2,700원 찍고 현재 리플은 다시 3,000원 위로 올라온 상황이죠. 이렇게 비관의 댓글이 많을 때를 중점적으로 보시면은 인간 심리 보조 지표로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에서도 목표 타점을 정말 중요시 생각하는 이유, 막상 상승했을 때 더 올라갈까봐 팔지 못하고 하락의 공포지수가 가장 높을 때 더 하락할까봐 분할 매수의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원칙 매매를 살려가지고 단기 저점과 고점을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이 결국에 시장은요, 가격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이 어디로 쏠릴지를 읽으셔야지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심리의 과열과 공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시장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 이 남들이 소리치는 방향을 따라 걷지 마시고요. 그 소리에 담긴 심리를 읽어내는 분들이 결국에 이런 시장에서 오래도록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결국 시장은 언제나 똑같이 흘러가고요. 달라지는 것은 그 흐름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뿐입니다. 사실상 정보가 부족해서 손실을 보진 않습니다. 이 정보는 넘쳐나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관점, 이 가격 변동 구간을 읽는 방식, 그리고 주요 가격대를 정리한 기준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 정리된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이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자료입니다. 최근에 리플 단기 변동성으로 인해서 이 단기 저점에 대한 매수 타점 잡고는 싶어도 이 매수 타점을 잡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미 제가 안내드렸던 리플 전용방에서 설명드렸던 중요 내용이지만요. 핵심
핵심 내용 6가지로 노하우 압축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업로드 드리면서 짧게 설명드린 내용이지만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정보방에서 안내드린 내용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인 신사 채널 5강 영상이에요. 리플 바닥 신호 잡기로서 조금 더 쉽게 단기 저점 찾아내는 방법이고요. 리플 XRP에 대한 이 단기 고점에 대한 매도 중요하겠지만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런 단기 저점들을 얼마나 잘 찾아내고 여기에 대해서 원칙 매매를 활용할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강력하게 폭락하는 공포 구간에서의 바닥 신호라거나 이에 따른 거래량 움직임이 어떻게 됐을 때 바닥인지, 그리고 지지 구간 잡는 방법이라든지 각종 보조지표를 활용해가지고 하락 음봉 패턴에 대해서 분석 도움 드리고 있고요.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서 6가지 내용 중에 앞부분만 짧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 시간 관계상 전체적으로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리플 전용 정보방 신청 주시면 참고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고점에서 매도에 대한 욕심만 생각하시다 보면은 결국에 단기 저점이라는 이런 중요 타점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보 커뮤니티에서도 중요 타점 찾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지만요. 이 단기 저점에 대한 분할 매수,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안내드리는 이유가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이 단기 저점까지도 잘 활용할 줄 아신다면 결국에 시장이 다시 살아났을 때 단기 고점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값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 정보방에서 영상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해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단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기 때문에 비중 조절, 원칙 매매 제대로 활용하실 분들께서만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새로운 질서는 혼란이라는 가변을 쓰고 찾아온다. 이 지금 IMF 경고랑 쏟아지는 규제들은요, 이 시장을 무너뜨리는 악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난립하던 가짜들을 걸러내고 이 비트코인과 리플 같은 성숙한 자산들만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를 닦는 거대한 공사 소음이요. 남들이 이런 소음을 듣고 공포에 질려서 도망칠 때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 너머에 깔리고 있는 새로운 금융의 질서를 선점하십시오. 오늘 국제통화기금 IMF 측에서 토큰화 시장에 대한 긴급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IMF의 메시지는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경제적인 효율성에 찬사를 보내면서도 그와 동시에 금융 시스템 붕괴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토큰화가 금융을 혁신할 도구인지 위험천만한 폭탄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경고 뒤에는 글로벌 금융 질서를 바꾸고자 하는 거대한 전략들이 숨어 있다는 거, 오늘 영상 통해서 그 숨겨진 이야기 하나씩 공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의 금융시장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예고됐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함께 이 신물 연계자산 RWA 토큰화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블랙록의 BU IDL 펀드는 이더리움과 아발란체, 앱토스까지도 이 다양한 체인들을 아우르면서 이미 수조 달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메가 트렌드에 올라탔죠. JP모건, BNI 멜론, 월가의 공룡들도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측에서는요, 최근 보고서 통해서 토큰화가 결제량 정상 과정을 통합해서 금융 인프라를 재설계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남겼습니다. BIS가 중앙은행 준비금과 은행 예금, 그리고 국채가 모두 토큰화된 단일 원장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되면요, 이 국제결제량 증권시장의 혁신이 가능해진다라고 평가를 남겼었는데, 다만 여기서 BIS는 이런 혁신이 금융의 핵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이 스테이블코인은 편리함을 제공하겠지만요, 규제가 없으면 통화 주권과 금융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남겼고, 유럽연합 측에서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죠. 작년 당시 미카 규제가 시행돼가지고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한테 은행 수준의 허가를 요구하기 시작을 했고, 유럽중앙은행 ECB 같은 경우는 유로화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IMF랑 ECB 측에서는 민간 발행 스테이블 코인이 중앙은행 화폐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경고까지도 남겼죠. 지금 IMF가 토큰화랑 금융시장의 비효율성 보고서를 통해서 토큰화가 금융 시스템의 지독한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라는 언급을 남겼는데요. 이 긴 정산 주기랑 높은 수수료, 불투명한 거래를 없애기 위해서 공유되고 프로그래밍 가능한 블록체인 원장이 해결책이다라고 본 겁니다. 실제 자산 발행부터 정산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면은 이 중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곧 글로벌 금융 인프라 현대화에 필수적인 기술이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이런 IMF의 분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내재된 위험성을 꼼꼼히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담보 가치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요, 자동으로 매도 물량을 쏟아냅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격이 급락하면은 또다시 청산이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들이 발생을 해요. 실제로 올해 초에 디파이 시장에서는 이 수조 원대 자산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플래시 크래시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한번 불안정이 시작되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으로
위험한 순간들이 순식간에 전파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복잡한 코드는 결함과 해킹의 빌미가 되면서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IMF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 측에서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메시지를 동시에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요. 이게 단순한 기술 분석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라는 거. 혁신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서 시장 진입을 허용하면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영역은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함으로써 이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고도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IMF 관계자는요. 정부는 돈의 진화 과정에서 방관자로 남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해왔고 토큰화의 효율성은 인정을 하되 그 통제권은 정부랑 규제기관이 쥐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게 바로 탈중앙화 진영에는 엄격한 규제가 이 기존 금융과 협력하는 프로젝트들에게는 기회의 문이 열리는 신호겠죠. 그리고 많은 개인분들께서 규제를 성장의 걸림돌로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기관들에게는 규제가 있어야지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고속도로라는 거. 이 규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컴플라이언스 부서가 자금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고 IMF 경고랑 각국의 법안은 이 고속도로의 가드레일을 세우는 작업이겠죠. 통과하지 못한 불량 차량들은 도로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게 현재 미국에서는 이미 6월달에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 클래러티 액트를 통과시킨 바가 있었죠. 이 법안이 디지털 자산의 상품, 투자 계약 자산, 그리고 지불용 스테이블 코인으로 구분을 합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이 성숙한 블록체인 개념이에요. 충분하게 분산화되고 개발 주체가 통제되지 않은 체인은요. 미국 SEC 인증을 받아서 증권 규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은 아무 주체의 통제도 받지 않는 대표적인 분산형 시스템이죠. 리플 원장도 역시 오픈소스 코드에 전세계 노드가 참여하는 이런 분산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성숙한 체인으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증된 자산은 증권 규제를 벗어나서 상품으로 취급받을 수가 있다는 거. 반면에 솔라나나 카르다노, 아발란체 같은 네트워크는 아직까지 특정 재단이나 기업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당국의 인증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 속에서 2025년 시장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뉠 전망입니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범용 플랫폼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혁신을 이어가겠지만 IMF가 경고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은 더 엄격한 감독과 높은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고 반면 결제량 가치 이전에 특화된 비트코인과 리플 XRP 같은 경우는 구조가 단순해서 시스템 리스크가 낮습니다. 이 빠른 정산 속도랑 안정성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기관 자금의 피난처이자 핵심 인프라로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 비트코인은 명실상부한 제도권의 안전자산이에요. 최근에 2023년, 2024년에 비트코인 ETF가 수행이 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비트코인의 포트폴리오에 담았습니다. 클래러티 액트 기준에서도 비트코인은 모범적인 성숙 블록체인으로 인정을 받았죠. 발행 주체가 없고 이 완전히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에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 IMF가 우려한 코드 리스크로부터 구조적으로 격리가 되어 있어요. 이 덕분에 위기 시에는 자금이 몰리는 안전자산이 된다는 거. 실제로 미국 401k 연금이랑 전 세계 연기금들이 비트코인 ETF를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 가격 하방을 더욱더 단단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IMF 보고서에서 가장 반복되는 키워드가 상호 운용성입니다. IMF는 다양한 플랫폼이 협력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이 파편화된 유동성을 연결할 수 있는 브릿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남기고 있어요. 리플이 개발한 인터넷적 프로토콜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이고 ILP는 서로 다른 원장 간의 가치를 이정할 수 있는 개방형 표준이고요. 이 특정 기업이나 화폐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리플이 수년 동안 IMF의 핀테크 자문그룹에도 참여하면서 이런 표준을 논의해온 바가 있었죠. 실제로 리플이 추진 중에 있는 ILP 그리고 기존 스위프트 네트워크의 연동 시도 자체가 IMF가 그리고 있는 글로벌 금융망의 연결 청사진과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XRP, 리플 레저는요, 이 송금과 결제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스마트 컨트랙트 대신에 결제 속도랑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을 하는데 이런 것들 통해서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원자적인 정산을 몇 초 만에 완결할 수가 있다는 거. 리플이 개발한 규제 준수형 스테이블 코인은 XRP랑 함께 유동성까지도 공급을 하면서 규제 친화적인 스테이블 코인의 표준 모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IMF랑 세계은행은 이 국경 간의 결제 효율화를 위해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간의 연결을 강조해왔죠. XRP가 법정화폐 간 또는 CBDC 간의 가치를 잇는 브릿지 통화로 활용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XRP가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서 전 세계 금융망의 윤활유 같은 인프라 자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 같은 경우는 단순 투자자를 넘어서 시장 설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BUIDL 펀드는 이더리움을 넘어서 아발란체, 앱토스 같은 다양한 체인으로 확장하면서 토큰화된 자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레리 핑크 회장 측에서는 모든 자산은 언젠가 토큰화될 것이라고 선언을 남겼고 블랙록은 규제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성숙하고 규제된 체인 안에서만 자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그들이 선택한 체인과 자산은요. 규제기관의 인증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강력한 신호를 준다라는
있다라는 거. 이 비트코인 ETF의 성공과 이더리움 펀드의 확장은 이런 전략들의 일부에 불과하고 향후에도 상호 운용성이 확보된 다른 주요 체인으로 확장하게 되겠죠. 그리고 JP모건이랑 BNI 멜론 같은 전통금융의 강자들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이들이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에 뛰어들어가지고 토큰화된 자산을 담보로써 이 거래를 연결하는 인프라를 구축했고요. 특히 BNI 멜론이 블랙록 BUIDL 펀드의 자산을 수탁하면서 온체인 데이터까지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든 건요. 이 전통금융과 디지털 자산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의 움직임들이 이 모두 규제 고속도로 위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고 명확한 법적 틀을 기다려온 사람들은 이제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넓히려고 합니다. 개인분들께서 공포에 휩싸여서 시장을 떠날 때 이들은 조용히 인프라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IMF의 메시지가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효율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은 위험하다라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인 거고 2025년 금융시장은 이 자유방임의 시대에서 규제된 통합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는 거.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경고랑 규제 강화는 이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위한 산통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살아남을 코인과 사라질 코인을 구분할 통찰이 필요하겠죠. 규제 적합성부터 따져보세요. 해당 자산들이 SEC랑 IMF가 제시한 이 성숙한 블록체인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이랑 XRP는 이 기준을 명확하게 충족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단순성도 확인하세요. 이 스마트 컨트랙트 리스크에서 얼마나 격리되어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복잡한 금융 로직보다는 이 견고한 결제 인프라가 상당히 유리하고요. 마지막으로 기관 채택 여부겠죠. 블랙록, JP모건 같은 이런 기관들이 실제 핵심 인프라로 채택되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 단순 파트너십이 아니라 실제 시장 자금이 이 돈들이 실제로 흐르는 파이프라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핵심이겠죠. 현재 리플은 SEC랑 긴 소송을 딛고 이제 상호 운용성, 효율성의 교집합에 섰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 됐습니다. 지금 시장에 퍼진 공포감, IMF의 경고는요, 이 거대한 기관 자본이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전에 개인 물량을 털어내는 마지막 쉐이크 아웃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규제라는 룰이 정해지고 진짜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공포에 팔아버릴지 본질을 보고 기회를 잡을지 여기에 대한 결정은 순수하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달려있다라는 거.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등이 시작될 때는 이미 다음 단기 고점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리플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대부분은 이제 드디어 올라가는구나 이러면서 안도의 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 반등 구간에서 마음이 편해지는 순간 투자 심리가 방심으로 넘어가고요. 조금 더 상승이겠지 이런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을 하는데 바로 그때부터 원칙 매매가 무너지기 쉬워요. 단기 고점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같은 가격으로 찾아오지만요. 그 가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분들께서 차분하게 준비해둔 분할 입결을 실행하고 현금 비중 확보해서 다음 기회를 만드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욕심이 올라오셔가지고 조금만 더를 외치다가 결국에 또다시 평균 단가만 높아지는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결국에 단기 고점 구간에서 분할 입결을 하지 못하시면은 투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단기 저점이 와도 그때 활용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상승장에서 남들이 들뜰 때 조금씩 비워놓을 줄 아셔야지 다시 한번 찾아오는 하락장에서 담으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단기 저점에서 단기 고점의 사이클을 활용하시면서 수량을 늘려가는 것들이 진짜 살아남는 매매라는 거. 이 코인 시장이라는 특성상 24시간 시장이 열려있고 상승과 하락폭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2740원까지 하락했던 리플이 3400원까지 반등이 나오는데 이틀 3일밖에 안 걸렸고요. 이 중간에 불안을 가지고 매도하고 그만두신 분들이 정말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바닥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거는 그 순간에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강력했던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잡을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강력한 공포의 심리일 때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셔야 되는 거고 반등이 기분 좋다고 지금 순간만 바라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 반등이 시작될 때일수록 다음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고 분할 입결을 걸어두고 마음을 차분하게 유지할 줄 아셔야겠죠. 결국 이번 사이클은 또 지나갈 거고요. 또 새로운 파동들이 찾아올 겁니다. 우리가 준비한 만큼만 결과가 따라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반등이 보일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이 환호가 아니라 그 다음 단기 고점에 대한 준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이런 흐름들 실제로 매수 매도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실전용 기준표도 함께 받아보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들 이런 것들은 방향성이고 제가 정리한 기준표는 그런 방향 안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지점들을 알려주는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현재 보이는 번호로 편하게 신청 주시면 되고요. 혼자 버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